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육학 들으시는 학우 여러분, 벌써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2번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요. 아, 쉽지 않은 내용도 중간에 있었지만, 또 이 기독교 교육학의 전반을 함께 살필 수 있어서 저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좀 대면하면서 12번의 강의가 모두가 다 대면을 할 수 없겠지만 중간에 서너 번이라 좀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 네. 아니면 줌을 통해서라도 한번 시간을 좀 어렵지만 같이 정해서 대면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끝이 되니까 좀 아쉽게 느껴지게 되네요. 좀 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일일이 피드백을 다 못 드리지만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를 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코멘트를 달고 그렇게 한 학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그런 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교육학 한 학기의 마지막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지혜롭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강의이지만 집중하며 또 특별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기독교 교육을 배울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을 돌아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민 교회, 디아스포라 시대의 기독교 교육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졌던 1885년 어간에는 기독교 교육 그리고 일반 교육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한학이나 또 불교에서의 교육이 있긴 했지만 실제적인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육의 모판이 되는 모습은 결국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 교육이 전수되어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1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의 교육은 곧 기독교 교육이었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이 교육에 열성을 가졌던 시기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기 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선교의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의 나라들의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선교사가 입국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배척을 당하면서 순교자가 나오지요.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어서 식민지를 정벌합니다. 이 군대와 함께 상인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선교가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이게 3단계인데요. 이미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빼면 이제 이런 공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일반적인 선교의 과정과 한국의 선교의 과정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의 전파 과정을 봅니다. 1866년 한국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순교합니다. 바로 로버트 제레마인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내의 선교사님이 비극적인 소식 하나를 듣고 그 내용은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만 충격으로 돌아가시면서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사산하게 됩니다. 졸지에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중국으로 왔지만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조선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실제로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고 또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성을 향해 가려고 하다가 공식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 가려고 하다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국적의 상선을 타고 그 배에 통역관이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서 좌초되고 또 불화살 때문에 타서 없어지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다 뛰어내려서 처럼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가슴팍에 품고 있던 몇 권의 성경을 조선 관군들과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던지듯이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성경이 나중에 박충권이라는 이에 회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치 그 아오카 부족을 전도하러 갔던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런 스토리가 또한 대동강변에 있었던 것이죠. 이 박충건이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상한 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그 책을 받으라 했다. 그는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에는 또 다른 두 가지의 용도가 있었는데요. 성경 말고 또 다른 용도가 담배를 말아 피우는 관련된 담배의 종이가 되고 두 번째는 도배지로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에 이렇게 도배지로 방을 발라놨는데 자다가 눈을 뜨니 성경이 한자로 되어진 성경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된 것이죠. 비록 1866년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로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후에 그가 남겨놓았던 성경이 역사하여서 조선 땅에 자생적으로 선교사들이 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한 천주교 교도들의 아주 심각한 핍박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첫 번째
외국인 선교사의 순교가 186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대략 이제 1890 죄송합니다. 1880년대로 시간이 지나옵니다. 십몇 년 정도가 시간이 흘러오게 되죠. 자, 중국에 와서 있던 토마스 선교사의 후배들 중에 영국 성서공회에서 파견된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형과 처남의 관계인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고 조선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고려문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보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죠. 무역 센터 같은 곳에서 있고, 조선에서는 개성 상인이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무역을 할 때 이분들이 이제 이 개성 상인들과 접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개성 상인은 신분은 높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챌린지가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중에 네 사람, 백흥준을 포함한 네 명이 존 로스와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고 인연이 엮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이제 서상륜이라는 이가 있었는데요. 서상륜이라는 이가 조금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열병을 앓다가 존 로스와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간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예, 선교사님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또 성경을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을 하고 또 거꾸로 선교사님들로부터 이분들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82년 10월 달에 이분들이 영국 성서공회 최초로 한국 권서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권이고요. 네.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부활주일에 제물포에 첫 발을 디디죠. 그러니까 그 한 3년 전쯤에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된 성경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맥킨타이어 로스 선교사가 영국 성서공회 본부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4명의 학식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수학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한다. 쇠국은 곧 무너질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인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를 향해 열려 있는 새민족, 새나라, 새언어가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교육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겠죠. 성경이 번역이 되고요. 이것이 가르쳐지게 되면 신앙의 훈련 또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개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서상윤 권서이죠. 네. 나중에는 동생 서경조와 함께 1886년에 소래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 최초의 한국 교회인 송내교회, 한글말로는 소래교회라고 부르죠. 소래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기와집으로 기역자 형태로 된 이 소래교회가 지금은 제 등 뒤로 있는 것처럼 경기도 양인 용지에 경기도 용인 양지면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시 재건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 편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조선은 너무 위험한 땅이라 말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벌써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1885년 제물포에
발을 디뎌 놓고 보니 위험하다는 말. 여러분 이때 테프트라는 미국 공사가 한국에 파견 나와 있었는데 이 테프트라는 공사 자체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곳이라고 왔다가 또 철수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실제로 성령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역사를 진행시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북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을 통해 이루어진 일도 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모군란에 연루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수정이 이 박영효라는 분, 민비와 가까이 있으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인사죠. 이 이모군란이 잦아지고 난 다음에 일본에 배우는 사절단을 보내는데 신사유람단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수정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수정이 일본을 갔다가 일본의 문물을 먼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본에 들어온 서양 문물을 견학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 또한 성경에 관한 꿈을 꾸게 되고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신사유람단 대부분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수정은 동경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동경대학교에 한국어 교수로 계속 있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미국 선교 잡지에다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한 원고를 투기합니다. 이른바 한국의 마게도냐인의 부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수정은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는 수많은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가 와 있었거든요. 그 성경이 번역이 되는 것이 1885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오사카를 거쳐서 제물포를 들어오는데 그때 이미 언더우드와 벤젤러의 손에 마가복음 번역본이 들려 있었던 것이죠. 첫 장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교사가 들어오고 순교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먼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되겠죠. 이수정이 선교 요청을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는 견미사절단이 파견되죠. 이때 이제 감리교의 선교부 디렉터를 하고 계시던 가우처 목사님과의 만남이 또 우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1883년에 이 사진에 보시는 복장으로 제물포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견미사절단이 갑니다. 어, 여러분 이때 이제 저런 멋스러운 어,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갔는데요. 문제는 이런 복장을 본 적이 없는 미국 분들은 이 복장을 볼 때 외모를 보면서 당연히 인디안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당신들 인디안이요. 질문을 했더니 우리는 조선이라는 땅에서 왔다. 재미나게도 가우처 목사님이 타고 가고 있던 기차에서 견미사절단이 조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가우처 목사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하게 되고요. 그 결과 제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가 첫 번째 파견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사실은 이제 의사로서 조선에 입국을 하지요. 1884년 9월 달에 와서 광해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가 고종황제가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병원을 짓고요. 1885년.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의료 선교나 선교사를 살지 않고 1887년 이후로는 주미공사관 서기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런 만남이 알렌 선교사에게 역할을 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와 벤젤러 선교사가 언더우드는 일본에서 온 이수정의 편지를 받고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펜젤러는 견미사절단이 만났던 가우처 목사님, 미국 감리교회 선교위원장 출신이었던 가우처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코레아 조선을 곧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파견을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의 제물포의 모습은 이런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국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부둣가가 있는 그런 도시 정도밖에 안 되는 열악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 땅을 1884년 개화기 시절, 개화가 되기 전에 제물포의 모습을 보여주죠. 저곳을 통해서 복음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미 조선 땅에는 성경도 번역되어 있었고 또한 교회도 해동되고 있었다.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올 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서 결혼식을 하고 이때는 조선 한반도 안에서는 세례 주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혼여행을 빌미로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넘어가는데 저기 있는 일꾼들이 다 사실은 세례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초기 한국 기독교 학교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들, 크게 보면 병원, 두 번째는 학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교회와 같은 일들도 합니다. 네, 그만큼이나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학교, 곧 교육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1876년에 수육 정책 중에 문호 개방을 통한 근대화를 제시합니다. 그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동도서기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동은 이제 중국을 말하는 거죠. 중국으로부터는 정신을 배우, 서쪽 오랑캐, 네, 미국으로부터 서방 세계로부터는 그릇 기자인데 기술을 배우자. 이게 이제 동도 서기론입니다. 그러면서 1882년에 조미 조약을 맺고 조선 정부가 미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죠. 그 1883년에 일본을 향해 가는 신사유람단, 김옥균을 중심으로 급진 개혁파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미 사절단들은 가우처 목사님을 우연스럽게 만나게 되죠. 그 다음 1804년에는 일본에 와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하고요. 특별히 학교 사업과 병원 사업에 대한 고종 황제의 윤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미국인 최초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그리고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또 이화여대를 창립한 스크랜튼 선교사 부부와 그 어머니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해서 6명이 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조밀하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한 가지 이제 제가 안 쓴 것 중에 하나는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였지요. 이것이 근 20여 년 동안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던 조선 땅에서의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네비우스의 원리입니다. 자, 1890년 아직 선교가 10년쯤 되지 않았을 때에
한국에 이제 수많은 선교사님들 와 있었는데 중국에 사역하고 있는 네비우스를 초청해서 이 중국 선교의 원리를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원리를 배우면서 조선 선교의 원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의 선교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뭐 자치, 삼자 원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형편에 거하게 뭐 전도 받았다고 무조건 다 목사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토착교회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거. 교회 건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1890년에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들의 총회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 있었던 특강이라면 특강인데요. 이게 이제 네비우스의 원리가 되어서 한국 사회에 중요한 토대를 놓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진전도, 셀프 프로파게이션입니다. 자,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동시에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말하죠. 두 번째 자주치리입니다. 셀프 거버먼트. 원래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어떻게 통치하느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런 이제 단어가 작년 연말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주치리란 말이 뭡니까?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치리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물론 이제 본국에서부터 사역을 서포트 받고요. 한국에서는 선임된 무보수 영수, 지금 이제 없어진 직분인데요. 영수라는 직분을 가진 이들의 관할을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로님 같은 네, 역할을 하지요. 순회 교부는 나중에 목사가 될 유급 조사, 영수 조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유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지도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자주치리에 관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자력 운영입니다. 교인들 스스로가 예배당을 마련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순회조사의 봉급을 스스로 조달해야 되고, 그래서 개교회 목사들이 외국의 선교비로 사례 지불을 받지 않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이런 중요한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비우스의 원칙 이후에 과관련 선교사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아주 많은 한 과목을 가르쳤던 교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런 네비우스의 원리를 가지고 한국화를 많이 시켜서 또 다른 원리들을 쭉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보면 네비우스의 원리에 따라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결론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선교지 불환을 정책이고 두 번째 교계 이양의 원칙입니다. 이 교계 이양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어떤 사역을 하면 그 다음에 지도자를 길러내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사역을 이양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양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 분할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선 팔도를 지도를 가지고 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 쪽 가면 감리교가 많지요. 네. 그리고 경상남도를 가면 장로교가 많은데 특별히 호주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경상도에는 미국 북장로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전라도 쪽에는 미국 남장로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총을 쏜다면 산탄 쏘지 않고 여러분 서울만 해도 모든 교단의 대표되는 선교사가 다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국 8도의 선교사가 다 흩어져 있으면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네, 한번 모여 회의하려고 해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선교지를 잘 분할해서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때 제일 발전한 도시가 당연히 서울이었죠, 한성. 근데 두 번째 발전한 도시는요, 이 전주 그리고 경상북도에 는 상주였습니다. 예. 왜 전라북도인지 아십니까? 전주 때문에 전자가 같은 전자입니다. 왜 경상북도인지 아십니까? 상주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그 때에는 한반도가 지역의 균형 있게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지 분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오늘날 교단의 교회들이 많은 특색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한반도에 이루어진 선교는 정말 체계적이었고 헌신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초기 기독교 학교를 보겠는데요. 이렇게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지역마다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당시에 한국의 교육은 서당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는 몇 군데의 학교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역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어, 기독교 교회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호스톤이나 또 부산에 있는 또 유명한 또 고등학교가 있죠. 네. 하여튼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또 대구 같으면 신명, 제일 이런 이름의 학교들, 개성 이런 이름의 학교들이 지역마다 있게 된 것은 지역 교회들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김옥균의 주도로 가보개혁이 있었는데 학무아문이 설립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의 문교부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학부가 되죠. 어, 교육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95년에는 소학교가 설립이 되고 이것이 보통학교로 개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는 게 그전에는 교회들이 학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퍼블릭 스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운영한 학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문안 교회의 영신학당 그리고 평안도 용천군에 있었던 신창교회, 정주군에 있었던 정주교회, 또 박천군에 있었던 남호교 이런 교회가 사숙을 설립하죠. 사숙이 이제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경쟁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어, 교회가 세운 학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학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션 스쿨처럼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교의 처음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1897년 8월 달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원래대회에서 이제 배위량 선교사가 우리의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비우스의 원리를 교육 사업에도 적용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05년에 보면요. 재미난 통계인데요. 여러분 이 통계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1905년에 보면 전국에 장로교회가 417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학교가 139개가 있었습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였죠. 네. 학생 수가 2,700명에 이릅니다. 일제가 이제 어,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만든 게 1806년이었거든요. 그 일제가 그 저희를 드러내기 직전까지 한국에는 교회가 세운 소학교가 이만큼 많아지게 되었다. 소학교가 이제 교회 학교의 소학교로 이어지는 그런
매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기독교 학교의 특징을 보면 1905년에 학교 설립운동이 일어나면서 1907년에는 이 교회당 한 교회가 설립됩니다. 한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이때 목표는 한 교회가 하나의 학교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네, 대단한 운동이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성과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도 서울에 한강변에 있지만 강북에 있죠. 오산 고등학교. 원래 이제 오산 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정말 학교 짓는 일에 열심히였고 그 배경에는 당연히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에 원래 학교 설립이 가장 활발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평양에 부흥이 있었으니까요. 성경을 토대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자연과학, 세계지리 등 이전에 서당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놀라운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한글과 한자, 이 학교에서는 수혜와 바느질 등 한국 전통 문화를 또 교수합니다.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서재필, 조만식, 김윤식, 김마리아 등들이 학교를 설립합니다. 지식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민주적 근대 정신과 민족 의식을 배양하고 여성 교육이 강조되고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수 있었던 그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기독교 학교 운동의 이유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시작된 세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제학당 1885년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를 통해서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교육 기관입니다. 배제학당이 좀 아쉬워하는 건요. 배제대학교가 바로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배제대학은 이 배제학당이 계속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제여대가 배제대학과 이 현재 배제대학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배제란 말 자체가 고종 황제가 직접 장명해 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배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배제학당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두 번째는 1885년 4월 10일에 알렌성 교사가 세운 광해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죠. 이 제중원에서 처음에는 보육원을 하다가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학교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병원이니까 화학이나 물리학 이런 영어 가르치는 것이 쉬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신학당이 경신학교가 되고 조선 기독교 대학이 되고 연희 전문이 되고 그 연희 전문이 세브란스 의대라는 학병이 되어서 연세대학교 연자와 세자를 붙여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죠. 그다음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 1885년 4월 달에 한국 땅을 함께 아들 부부와 같이 밟았었죠. 그 여사께서 이제 여성들을 키우기 위해서 진선미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자 전반적인 수치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왼쪽에 나오는 부분이 지역과 예배당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숫자. 교회 숫자와 소학교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어떤 때 평안 북도 같은 경우에는 교회 숫자보다 소학교 숫자가 더 많죠. 네. 전라남도가 조금 좋고요. 전라북도도 그렇고요.
경상남북도는 조금 있습니다. 함경도는 아주 높은 편이고요. 학교가 제일 높은 비율로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국 교회는 학교하는 일에 열심히 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일제하에 한국 기독교 학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1906년에 대한제국의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제 일본이 쥐락펴락하는 거죠. 학부에 공교부에 일본인들이 참여하면서 학제를 개정하고 일본어를 교육 언어로 도입하고 교과서 편찬에 기입합니다. 그래서 모범 교육이란 걸 만들어서 애국 계몽 운동을 주도하던 사립학교를 견제하려는 일을 하고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서 사립학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1911년에는 1차 조선교육령을 내리고 학부에서부터 학무국으로 취소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에 있었던 교육이 하나의 학무국장에 의해서 통제되는 말하자면 어, 이제 어느 한 부에 어, 문교부 같으면 장관 또 그 밑에 차관 문화체육부 같으면 차관이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관 밑에 국장 그러니까 위상이 굉장히 추락한 것이죠. 그 이만큼 핍박을 하니까 원래는 두 개 중에 한 교회가 예배당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학교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장로교 소학교 전체가 539개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1909년에 694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160개 정도가 줄어들게 되죠.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는 학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교회가 쇠퇴하면서 또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그런 법칙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 보시길 바라고요. 1915년엔 사립학교 규칙이라고 사립학교령이 바뀌게 되고요. 목적은 종교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위반하면 폐지시키기도 했던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관리 감독을 강화했던 일들이죠. 2235개 인가받은 사립학교 중에서 2082개 인가를 받는 인가를 통해서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정사립학교 규칙에 보면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요. 교원 면허장을 요구하고 한국 역사 과목을 폐지하고 성경 과목을 배제시키고 이혼을 금지합니다. 감리교 계통의 학교는 이걸 잘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고등보통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소학교는 관립이 되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고 교회 사는 거는 그 위에 있는 단계 고등보통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감리교와 달리 장로교는 이런 일제의 제한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받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가 됩니다. 오늘날 치면 대안학교 뭐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20년 3월 달에 사립학교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신과 일본어를 필수로 하는 과정,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신과 일본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일본의 풍수 식민지 백성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그 교육이 있다는 전제하에 성경 과목이 허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가르치는 것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 자, 한국 교회 교육과 한국 교육을 보면요. 자, 미 군정 시대에는 일제 시대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단절하는 시대였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1공화국 때에는 놀랍게도 국민 학교 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집니다.
의무화가 정립되는 것하고 실제로 국민학교까지 다 마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영역 안에서 기독교가 수행하던 모든 교육의 책임과 역할이 다 사라지. 대신에 어, 연구가 많아지면서 교육 분야는 세속화되어지게 됩니다. 1963년 6월 5일에는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면서 사학, 프라이빗 스쿨의 인사권, 재정권에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의 특성이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68년에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되면서 국가가 교육을 꽉 잡고 나갑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자율성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1970년에는 종교교육 과정 안에서 종교교육, 종교행사가 금지되고요. 강제화가 또 금지됩니다. 대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 바로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973년에 문교부가 지시를 내리기를 성경을 정규 과목에서는 제외하고 성경 배우려면 연교시에 해라 아니면 방과 후에 해라 이렇게 된 거죠.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꼭 참석하는 것을 해방. 네. 이런 변화들이 와서 결국 기독교 교육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기독교 교육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앞쪽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까요? 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하고 대략 1882년부터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뜨거웠던 10년의 시간들이 지나가죠. 물론 이제 1900년도 초반에도 조선통감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반도는 굉장히 많은 발달과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날 기독교 사학이 갖고 있는 역할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다.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국 교회와 교육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 이제 디아스포라와 기독교 교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이런 영화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파친코, 1.5세 2세 작가가 쓴 것이죠. 그 다음 미나리. 세 번째 것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로리모라는 분은 이제 쿠바에 있는 어, 교포입니다. 이제 쿠바의 공산당 정권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소개됩니다. 뉴저지, 뉴욕에 있는 한인 2세 변호사가 특별히 이분의 역사적 인물 되신 것을 부각시키면서 직접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고 또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시죠. 디아스포라 이것이 이제 미주인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을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근간과 토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을 뜻하는 단어인데 팔레스타인 지역 이외에 살던 그리고 유대적 종교 규범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얘기하면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뉴욕, 뉴저지 지방이고요. 두 번째가 LA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흩어져 사는 자들, 흩어진 사람들이 발견되는 장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대상이 바로 디아스포라이죠. 자, 한국을 기준으로 보자면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지만 디아스포라 한국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네, 통계가 이제 팬데믹 중이긴 한데요. 상당히 감소세죠. 네, 미국만 증가세로 나오는데. 네. 어쨌든 막강한 숫자입니다. 미국만 해도 2021년에 263만 정도였죠. 네. 보통 지방 도시가 50만 명이 되면 큰 도시라고 하는데 어, 과거에 한국에서 직할시가 되려고 할 때 200만이라는 커트라인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마 100만, 백 몇십만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본에 이제 80만, 캐나다에도 223만. 예.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를 합하면 대략 한 300만 정도 생각합니다. 중국, 뭐, 접근이 좀 용이하죠. 235만. 네. 뭐 수치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숫자를 봐야 되겠죠, 참.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93개국에 732만 정도. 그래서 보통 우리는 750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부터 1910년까지입니다. 구한 말이죠. 조선 땅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노동자 농민들이 기근이나 빈곤이나 또 일본 내지는 조선 대한제국의 압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간도, 연해주, 만주 북쪽을 향해 쭉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02년에 수민원이라고 해서 이민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이죠. 이 수민원을 통해서 하와이와 멕시코의 이민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극장록의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이제 총공사 서기로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선교를 돕는데요. 알렌 선교사가 주선을 해서 인천 내리감리 교회 성도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20몇 명이 가는데 절반 이상이 인천 내리감리 교회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하와이 도착하자마자 세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지금도 호놀룰루에 있습니다. UMC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연합 감리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동성애 사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분리되기도 했죠. 제일 오래된 미주 땅의 한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서부 해안으로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교사, 죄송합니다. 그 이민자들 중에 목회자들이 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민을 오자마자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이곳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교육을 시키면서 복음 전도 예배 이민 교육 한국 문화 사상 어, 또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민족의식이 고취가 되며 반일 사상을 높이게 되고요. 여러분 대단한 것은 벌이가 마땅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양의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까지 1902년부터 1905년까지 7,226명의 이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데 대부분이 남자였죠. 대략 한 40% 네,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3천 명 좀 안 되는 인원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90%가 20대의 독신 남성이었고 10%가 여성이었는데 재미난 것은 이 독신 남성들이 장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율이 9대 1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걸 오려서 한국으로 보내면 이제 한국의 사진 가지고 맞선을 봅니다. 좋다 싶으면 또 그 사진 또 보내가지고 하와이에서 보고 오케이 하면 신부들이 하와이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럼 이제 호놀룰루 항에서 남편들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헨리 8세 사건처럼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경우가 좀 생깁니다. 어떻게든 사진을 좀 변조시켜가지고 이런 분들을 보고 이제 사진 신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이죠. 두 번째 시기가 이제 국권을 잃어버리는 경술국지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시기입니다. 이때는 경제적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이민을 하죠. 독립운동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북쪽으로 이민을. 해서 중국의 동북 지역에 집단으로 모여 사는 집거 지역을 형성하고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도 이제 이런 곳에서 자라게 되죠. 민족 교육과 항일 무장 부대 편성들을 통해서 항일 운동을 계속 전개하게 됩니다. 1920년대는 10,000명 정도가 소련으로 이주를 하고요. 이 1926년에는 18만 명 정도가 연해주에 거주하게. 나중에 1938년이 되면 100만 명까지 자라게, 해방할 무렵에는 160만 명까지 극복되게 되죠. 점점 더 이민이 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조선 사람들이 중국의 그 동북 쪽에서 조선족이라는 연변 중심으로 자치를 허용받고 중국 기준으로는 당당한 국민으로 인정을 삽니다. 일본은 사실 이제 유학생 중심으로 미미한 였고요. 원래 초기에는 일본을 가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이 되면 자유도항 제도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말하자면 일본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한국인 노동자 13만 명이 자유도항 제도를 통해서 일본에 취업을 하러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원이 많아져서 1930년도에 이 30만 명이 일본에 거주합니다.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일본 군수 산업에 부족한 노동력을 이제 한국 땅에서 데려와서 보완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 거주한 한국인의 인원이 210만 명까지 많아지게 되는 습니다. 가까이 있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기를 오사카시 태어나셨어요. 1942년에 해방되기 3년 전이었죠. 할아버지가 기술자이셨는데 엔지니어셨는데 일본으로 가셨고 할머니도 결혼하고 가셔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우리 처음 봤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를 보면 마치 저희 집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1945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저희 3살 된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시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으로 이주가 되는데 이승만을 포함한 미국의 정치적 망명한 유학생들이 한 해면 500명 이상 누적으로 1만 명 정도 이런 것으로. 아까 보셨던 하와이 이주하러 갔던 사탕수수밭 때 노동자로 갔던 분들이 3년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주해 오는 것이 결국 캘리포니아입니다. 북가주 남가주 쪽 이민을 오게 되지. 네, 1924년부터 45년 사이에는 미국이 이민을 보수적으로 합니다. 이민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의 미국 이민이 블랭크가 됩니다. 그 다시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기독교 교육은 한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인 교회가 독립운동하는데요. 한인 교회가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요. 네. 세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입니다. 1945년부터 1962년까지.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 고아가 오게 되고
이군과 결혼한 여성들, 혼혈아, 학생들이 또 입양이 되고 떨어진 가족이 만나고 그러면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해 오게 되죠. 어, 1950년부터 15년 동안은 6천 명 정도의 여성이 미군의 배우자로 자격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한 5천 명 정도의 아동들이 전쟁고와 혼혈아, 입양아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때 6천 명 정도가 미국 유학을 왔던 기간이라고 한 20년 정도 된 기간 동안 네. 네. 이 시기도 여전히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중심의 교육이 있고 민족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거죠. 한국 문화가 유지되게 하고 이런 사회적 교육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네 번째 시기가 1962년부터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미국이 해외 이주법을 공포하면서 이민을 좀 이렇게 넓혀줍니다. 그래서 1960년대 독일로 갔던 간호사와 광부들이 유럽에서부터 로 이제 미국도 오는 일들이 생기고요. 어쨌든 중남미로 농업 이민 간 일도 많습니다. 이때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인텔리였던 분들이 해외 이주를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중남미에 가보면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땅에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그럼 뭐 농사를 안 지어본 분들이 농사를 짓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시기. 그리고 이제 오래 지속된 냉전 체제 압박 속에서 한국 민족이 자꾸만 분산되도록 돼요. 시대적 배경. 자, 이런 한인 디아스포라가 갖는 기독교 교육적 함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를 강화하고 이것이 확대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확립되는데 그게 나는 조선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플러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다. 이런 정체성이 함께 확립되고요. 결국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선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보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사실은 선교비를 더 엄청나게 쓰는 예를 보게 되죠. 또 요즘에는 그냥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넓혀서 네트워크가 일어나면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 있습니다. 주미 한인 이민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제 1910년 나라 잃어버린 경술치가 아니고요. 이때가 이제 그 첫 번째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던 시대. 그러던 중에 1924년에 오리엔탈 익스클루션 액트라 그래서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가 돼요. 갑자기 1924년 이후로는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죠. 게다가 1950년부터 64년까지는 다시 또 큰 파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오게 되고요. 1965년부터 이제 세 번째 파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인 이민자들이 이곳에 살아가면서 갖는 갈등은 뭘까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어떤 것을 감안해야 될까요? 자, 먼저 한인 이민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지위 불일치를 경험합니다. 한국에서 나의 공부, 학벌, 지위 이것과 미국에서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한국에서 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내려놔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한인 공동체 막 집착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집착이에요.
네, 주류 사회에서 개토화되는 결과가 또 나오고요. 보상 심리 및 정치적 갈등들이 또 유발돼. 그래서 이 한인 교회가 갖고 있는 갈등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바 없습니까?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미국을 와서 이민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분자금을 모으고 독립자금을 대고 또 모여서 교회가 또 학교도 하면서 네,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민자의 정체성이 복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인교회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한인 2세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흔히 바나나라고 표현하죠.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습니다. 외모는 동양인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 생각을 합니다. 이중 정체성을 말하는데요. 개인의 정체성이 있고 민족 정체성이 있는데 동시에 정립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국 분들은 어디에 가나 중국말로 막 떠들고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죠? 근데 한국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쉐임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중남미에 있던 교포들하고 북미에 있는 교포하고 한국어 습득률이 좀 떨어집니다. 중남미에 가면 한국인 위상이 높죠. 그래서 한국말이 고급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북미에서는 한국어가 마이너리티 언어죠. 그러다 보니까 북어로 자꾸만 이렇게 숨기게 되죠. 특별히 개인 정체성이 10대 후반에 정체성 위기를 거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이 시기에 형성시켜 줘야. 그래서 한인 2세는 개인의 정체성도 건강하게 형성해야 되고 미국이라는 멜팅팟 내지는 샐러드 볼 안에서 소수민족으로 겪는 인종차별과 문화적 편견에 대해서 내성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기대와 간섭, 갈등을 잘 다루는 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인종과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적절한 민족 정체성을 갖지 못한 2세들은 나중에 문화 충돌과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림 하나를 안 보여드린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 받으실 강의 안에 좀 넣어드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비프라는 그런 또 넷플릭스 영화가 있었죠. 네. 모든 일들이 하면 안 되는 네. 그런 그 미나리와 똑같은 주인공이 영화인데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한국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IRUS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한인 2세들이 겪는 갈등, 또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잘 양육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우리 선교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1교회 1학교 운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안 되면 한 지역에 한 학교를 세워보자. 교회들이 한 10군데가 연합해가지고 저는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으면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 동성애 문제로 우리 자녀들이 교실에서 강요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뛰어넘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뭐 머리 아프게 왜 또 교회가 학교까지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사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선교, 세계 선교를 열심히 많이 하는데 그러다 놓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수직적인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차세대가 선교지다. 이렇게 이제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필력이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5세, 2세 한인 2세 청소년과 청년들을
길을 잃어버린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한국과 미국의 두 가지 문화가 격렬한 주도권 싸움을 하니까 이 한인 2세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는 미국 문화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자녀를 자신도 낳고 나면 그제서 이제 돌아온 일이 있어. 두 번째는 사이런 엑소더스죠. 이건 원래 이제 디아스포라 신학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1990년 초기에 한인 2세 젊은이들 중에 8, 90%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졸업도 아니에요. 입학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것을 이제 한인 사역자들이 침묵의 출애굽, 사일런 엑소더스라고 명명을 하고 나중에 이걸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민교회 사역 현장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모라토리움이라는 이 기독교 교육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원래 이제 모라토리움은 한 나라가 그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모라토리움을 대외 채무 지불 유예를 시켜버린 거. 나 돈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세 2세들이 특별히 2세들이 정체성 혼란기에서 정체성을 성취한 단계로 갈 때 이 모라토리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미국인 그 어느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아이덴티티 컨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원래 이 개념은 이제 윌리엄 크로스 주니어라는 학자가 흑인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시한 그림입니다. 처음에 프리인카운터, 상황을 만나기 전이죠. 두 번째 인카운터,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멀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하는 단계에서부터 흑인들이 이제 백인과의 자신의 차이를 깨닫게 되면서 치열한 내면의 변혁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몰입과 출현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체성들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들이 서로 지배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혼란을 겪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체된 상태에서 그냥 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도 잠시만요. 사춘기도 청소년 시기에 알아야 정체성과 혼란기를 겪어야 그래야 정상적인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걸 사춘기를 청소년 시기에 겪지 않으면 대학 가서 앓거나 심지어 40대 가서 사춘기, 오춘기를 앓습니다. 그러면 여파가 더 세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우리 교포들의 집의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태평양 건너갔다 온다는 거죠. 한국 문화의 집에서 미국 학교를 갔다가 그곳에 생활하다 다시 돌아온 태평양을 날마다 건넌다 그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바이링구얼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언어에서 두 가지 언어가 뭐 동등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국어로 부모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바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갑니다. 자, 이런 모태가 돼야 되는 한인 이민교회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이민교회는 한인사회센터였고 정착을 도와주고 한국어 전수의 통로고 예절 교육하고 한국 음식 먹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긍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또 있는 것이 극심한 분열, 파편화, 차별,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민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갈등이란 얘기를 합니다. 갈등, 재정적 어려움, 자체 교회당 없음, 교육 스텝진 부족. 여러분, 절반 이상 되는 저 어려움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러나 힘을 좀 내어서 이민 목회가 잘 되어야 조국 교회가 잘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민 교회는 한인 1세가 존재하고 또 한인 2세가 존재하고 한인 1.5세가 존재하고 플러스 최근에 이민 온 가정들이 또 국제 결혼한 가정과 자녀들이 있고요. 또 2, 3년 정도 있다가는 주재원과 가족들이 또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장기 유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이 있고요. 또 단기 어학연수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단기 언어 연수하는 분들은 뭐 6개월 하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순에서는 구역에서는 우리는 1, 2년 단기로 온 사람 안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코리안 온리 한국 문화, 미국 주류 문화 있죠. 미국 주류 문화는 당연히 다민족, 다언어, 다인종이에요. 멜팅팟이라고 표현하죠. 옛날에는 멜팅팟은 냄비에 다 섞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멜팅팟을 만들려고 하던 미국의 초기 정책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샐러드 볼이라고 표현합니다. 샐러드 볼 안에는 각자의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제는 멀티 에스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민족, 다언어, 다인종이죠. 이게 주류 문화가 변화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한인교회는 이 한국 문화와 주류 문화가 문화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데서 한일 문화 교육을 시키는 것, 고집하는 게 맞는가? 고민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교육을 시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민족, 다언어, 다인종, 주류 문화 속에서 한국 문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다니엘이, 또한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은 이방 문화권 안에서 유대인의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 요셉은 외모도 애굽으로 만들었죠. 입고 있는 옷도 애굽식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것은 바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다니엘 국무총리를 합니다. 다니엘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사자굴이나 풀무불 속 그들의 이름이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언어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또 뭐 느헤미야, 에스라 다 생각해 볼 만한 사람들이지요. 네. 그래서 뭐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민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다고기아 데이, 데이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자, 신앙교육은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기초와 방향을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민자의 관점에 성경을 읽으면 이민자 아브라함, 인신매매 당해서 외국 땅에 끌려갔던 요셉, 가족 초청을 이민했던 가족 초청 이민자로 왔던 야곱과 11 아들, 70명의 가족이 오죠. 가나안 땅으로 대규모 이민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여호수아 또 어떻습니까? 포로로 갔던 에스겔,
강제 이주당했던 다니엘, 또 난민으로 이 헤롯 대왕을 피해갔던 요셉과 마리와 아기 예수. 어, 거꾸로 또 보면 바울도 예, 디아스포라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그래서 이민교회학교인은 교육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지난주도 좀 길었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 아쉬움도 많습니다. 네. 대면하고 막 2시간, 3시간씩 강의하면 또 여러분도 직접 참여하시고 발표하면 더 풍요로운 강의가 될 수 있었겠다.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중간고사 쳐보셨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시험을 내겠습니다. 잘 감당하시고 과제들 빠짐없이 내시면 성심성의껏 평가하고 가급적 좋은 성적 잘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기독교 교육학을 통해서 대면하지 못했지만 또 만나며 교제들을 나누었습니다. 강의 내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학함의 과정들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기 마무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길 원하고 각자의 형편과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IRUS에서 공부하는 이 시간이 각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